그날 새벽, 통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여명거리의 불빛도 늘 늦게까지 오가던 차량 소리도 어딘가 눌린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폭풍이 오기 직전 공기가 숨을 죽일 때와 닮아 있었.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아버지의 비서에게서 호출이 왔다. 평소와 다른 점은 말투였다. 형식은 공손했지만 숨이 짧았고 단어 사이사이에 불필요한 침묵이 끼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방 안에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미 옷을 다 입은 상태로 거실에 서 있었다.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였다.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집을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작은 어긋남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 바라봤지만 평소처럼 오늘 일정이 어떠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나는 그날 아침에 알았다. 내 이름이 우리 부서 내부관리 명단에서 다른 색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을.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는 걸 나는 직감으로 느꼈다. 최근 몇 주 사이 외화 관련 부서들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회의에 나오던 얼굴이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설명은 늘 같았다. 지방 파견, 건강 문제, 조직 재배치.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며칠 전부터 내 여권이 제때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해외 출장 명단에는 분명 내 이름이 있었는데 서류는 계속 상부 결제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그때는 단순히 절차가 까다로워진 줄 알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건 시험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불안해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지, 어디까지 눈치를 채는지. 오전 회의에서 나는 통역을 하면서도 한 문장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어는 입에서 나왔지만 머릿속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조사 대상이라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담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인질, 충성의 증거로 내 삶을 요구받는 위치. 점심 무렵 BOA 담당 간부가 우리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해외 일정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숨은 뜻을 느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 너는 어디에 있든 우리 시야 아니라는 확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식탁 위 반찬은 정갈했지만 젓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여동생은 학교 이야기를 하다 말고 몇 번이나 말을 삼켰다. 우리 집안에도 보이지 않는 귀가 달린 것처럼 모두가 단어를 고르고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저녁 늦게 아버지가 돌아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이 어두웠다.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부르지 않았지만 서재 문을 닫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섰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가족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또렷해졌다. 만약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 어떡하지? 만약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나를 묶어두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면.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어딘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내 방문을 열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실루엣만 보였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번 출장에서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처럼 들렸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그물망이 얼마나 촘촘해졌는지. 문이 다시 닫히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시간이 없다. 누군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누군가의 서명이 찍히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선택당하는 족이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그렸다. 낯선 공항,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틈. 그 틈을 놓치면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돌아갈 길은 이미 반쯤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언제 뛰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출장 준비는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중국 측과 주고받을 용어들을 다시 맞춰보는 일. 나는 늘 해오던 일을 반복했지만 그 모든 동작이 이제는 시험처럼 느껴졌다. 누가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손끝까지 따라붙었다. 사무실 책상 위 전화기는 전보다 더 자주 울렸다. 대부분은 사소한 확인이었다. 출발 시간 재확인, 통역, 배치 순서, 회의실 배정. 형식상 필요한 절차였지만 나는 그 빈도가 의도적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자리에 있는지,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답이 늦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눈. 나는 통역이라는 일을 오래 해왔다. 사람들의 말을 옮기는 동안 그 말에 담기지 않은 의도를 읽는데 익숙해졌다. 지금 내 주변의 말들도 그랬다. 아무도 나를 의심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믿는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 사이의 공백이 나를 조여왔다.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는 평소처럼 웃으며 출장이 부럽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잠깐 내 어깨 뒤를 스치고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 끝에는 늘 같은 사람이 있었다. 보웨이 담당 간부.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제 우연을 믿지 않았다. 집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짐을 싸는 나를 도와주며 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챙겼다. 손길은 다정했지만 말수는 줄어 있었다. 여동생은 내 여행, 가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별 의미 없는 학교 이야기를 꺼냈다 접기를 반복했다. 우리 셋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침묵이었다. 나는 짐 속에 특별한 것을 넣지 않았다. 부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었다. 대신 머릿속에만 준비를 쌓았다. 공항 구조, 이동, 동선, 통역 일정표. 특히 단체 이동 중 언제 사람이 가장 흐트러지는지, 어디서 시선이 분산되는지. 그건 내가 수없이 드나든 출장 경험 속에 이미 축적된 정보였다. 출장 일정표를 다시 보면서 나는 한 지점을 계속 떠올렸다. 귀국 당일 공항 수속 시간, 단체 출국, 수속은 늘 소란스럽다. 여권 확인, 짐 검사, 인원, 점검. 그 짧은 혼란 속에서 몇 초 정도 시야가 갈라지는 순간이 생긴다. 나는 그 틈을 상상하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동시에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은 공포가 따라왔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는 나를 부를 때마다 사소한 것까지 확인했다. 식사했는지, 회의는 몇 시에 끝나는지, 누구와 통역을 맡는지. 걱정하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지만 나는 그 질문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도 감시망 안에 있었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충성도 또한 제고되고 있었.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일부러 일상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평소처럼 책을 펼치고, 평소처럼 불을 끄고,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았다. 혹시라도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기록이 남을까? 도망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평범해야 한다. 역설을 나는 매일 되새겼다. 하지만 마음속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낯선 공항 복도, 사람들 사이로 갈라지는 길, 그리고 뒤에서 나를 붙잡으려는 손. 나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아버지의 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점점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친절한 말, 가벼운 농담,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 안내.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없는지, 나를 떠보는 질문은 아닌지 계속 계산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다. 이중의 얼굴을 쓰는 일이 이렇게 필요한 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출발을 이틀 앞둔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내 얼굴을 바라봤다. 겁에 질린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지,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했다. 통역은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로도 이루어진다.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전달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기록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누군가는 나를 시험하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묶어두기 위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가장 많을 때 찾아올지도 모른다. 출발 당일 아침,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는 차량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가로수들이 모두 같은 색으로 보였다. 흐릿한 회색. 나는 그 색이 내 마음속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나는 그 결정을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공항 출입구 앞에는 평소보다 보위 인원이 많았다. 출장을 나가는 간부 가족이 포함된 일정이라 그런가 보다. 겉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가를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묶어두기 위한 자리라는 걸. 내 목덜미 뒤가 계속 서늘했다. 출국 수속 전 대기실에서 우리는 한 줄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주 외쪽으로 흘렀다. 그 시선에는 걱정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 안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여권이 배부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이름이 불렸을 때 짧은 찰나 동안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 여권을 받아들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작은 책자 하나가 나를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영원히 가둘 수도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BOA 담당 간부가 우리를 둘러보며 인원 확인을 했다. 그는 명단을 읽으면서도 눈은 종이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시선이 잠깐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통역사의 표정.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의 얼굴. 비행기 안에서도 나는 창가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통로 쪽에 앉고 그 옆에 내가 앉았다. 반대편 통로 너머에는 그 간부가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배치였다. 나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다. 하늘 위에서도 나는 여전히 감시 속에 있다. 베이징 상공에 들어섰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온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팔걸이를 살짝 눌렀다. 내가 떨고 있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착륙 후 우리면 반체로 이동했다. 입국 심사장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중국인 관광객들, 외국 출장자들, 유학생들, 서로 다른 언어가 뒤섞인 소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 일행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린다는 걸 느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자유로움 대신 다른 종류의 긴장이 밀려왔다. 낯선 땅에서조차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였다. 아버지와 나는 나란히 걸었고 보위 간부는 늘 시야 안에 있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 가지 않았다. 호텔 체크인 때도 당 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 안에 묶여 있었다. 첫날 일정은 가벼운 만찬이었다. 나는 통역을 하며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흘려보냈다. 말은 매끄럽게 이어졌지만 머릿속은 바른 개선을 반복하고 있었다. 귀국 일정, 공항 도착 시간, 단체 수속 동선.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점점 더 분명히 느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혔다. 베이징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창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한 발짝도 자유롭게 내딛지 못했다. 자유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손을 뻗을 수 없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신발을 벗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두고, 가족을 두고, 이 감시망을 뚫고 혼자 뛰어갈 수 있을까? 질문은 계속 맴돌았지만 답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굳어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그때가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과 갈라지는 동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걸음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베이징에서의 둘째 날부터 일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의실과 연회장, 이동 차량과 호텔 복도를 오가는 반복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한 사실 하나를 느꼈다.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감시가 느슨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원형으로 묶여 있었다. 아침 회의장 입구에는 중국 측 안내 인원과 함께 우리 쪽 인원이 먼저 서 있었다. 출입증을 나눠주고 동선을 정리하는 그 손길이 지나치게 익숙했다. 나는 그들이 단순히 행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움직임에 반경을 조용히 재는 눈이라는 걸 알았다. 출입증 줄을 목에 거는 순간 목줄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통역석에 앉아 두 나라 사람들의 말을 오갔다. 말은 협력과 발전을 이야기했지만 내 귀에는 단어보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누가 어느 문장에서 망설이는지,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나는 평생 남의 의도를 읽어왔지만 이제는 그 기술을 나 자신을 숨기는 데 쓰고 있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일부러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중국 측 인사들의 농담에 적당히 웃고 접시를 건네며 사소한 배려를 보였다. 통역은 말뿐 아니라 분위기를 다루는 일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평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선은 늘 따라붙었다. 젓가락을 드는 손, 물을 마시는 속도, 화장실로 향하는 걸음까지. 나는 일부러 동작을 느리게 하고 급한 기색을 지웠다. 도망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보다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오후 일정이 끝난 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도로 위 차량들은 끊임없이 흘러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 흐름 속에 섞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걸. 호텔 로비는 언제나처럼 밝았지만 나에게는 출입 통제 구역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우리 일행이 자연스럽게 한 무리를 이루었고 그 가운데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다. 보위 담당 간부.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말이 필요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다. 방으로 올라온 뒤에도 나는 바로 쉬지 못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회의 장소, 이동, 시간, 만찬 순서. 나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백들을 찾으려 애썼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 다음 일정이 시작되기 전 단 몇 분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이 있는지. 지금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로를 그렸다. 통역 가방 안에는 늘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었다. 용어 정리 노트, 예비 필기구, 명함들.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손에 익은 감촉을 느꼈다. 이것들은 내 직업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내 신분을 증명하는 표식이기도 했다. 나는 이 표식을 지닌 채로는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도 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술잔이 돌 때도 적당히만 입을 댔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때와 보지 않을 때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언제나 보고 있을 테니까. 차라리 스스로를 항상 무대 위에 올려둔 채 연기하는 편이 나았다. 밤이 깊어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육체보다 정신이 먼저 지쳐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구두를 벗으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순간을 위한 준비뿐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직은 숨는다. 아직은 기다린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다. 공항의 구조가 떠오르고 인파가 밀리는 지점이 그려졌다. 단체 이동이 흐트러지는 순간, 임원 점검이 늦어지는 찰나. 나는 통역사로서 수많은 공항을 지나며 무심코 보아왔던 장면들을 하나씩 끌어와 맞춰보고 있었다. 그 모든 계산 끝에는 언제나 같은 장면이 남았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소란 속에서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걷는 모습. 그 몇 걸음이 내 인생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 생각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는 미래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긴장됐다. 폭발 직전의 정적처럼 모든 것이 너무 평온했다. 나는 평온 속에서 천천히 스스로를 다잡았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망설일 수 없다. 베이징에서의 셋째 날, 나는 처음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일정은 빽빽했지만 내 안에 시계는 자꾸만 공항으로 향해 있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 추침 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아직 돌아갈 날이 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그날의 동선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었다. 오전 협상 자리에서 나는 숫자와 조건을 오가는 말을 옮겼다. 환율, 물량, 납기. 평소라면 머릿속에서 즉시 정리되던 내용들이 오늘은 한 박자씩 늦게 들어왔다. 대신 다른 것들이 또렷해졌다. 회의장 출입구의 위치, 통로 끝에 서 있는 인원의 표정, 우리 쪽 인원이 자리를 비우는 순서. 나는 통역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삼삼오오 모였다. 나는 일부러 중국 측 인사 곁에 서서 가벼운 이야기를 이어갔다. 웃는 얼굴, 안정된 목소리, 흔들림 없는 시선. 이 모든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면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불안은 속으로만 가라앉혀야 했다. 그 짧은 휴식 동안에도 우리 쪽 인원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누구와 대화 중인지. 나는 그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바깥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곧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벗어나면 의심만 남는다. 점심 식사 후 이동 차량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회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다음 일정을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압박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신호에 걸려 차량이 잠시 멈췄다. 길 건너 인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고 누군가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들 중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묻고 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숨이 막혔다.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있었다. 긴 테이블, 정해진 자리, 반복되는 건배.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최대한 평소의 나로 남으려 했다. 말의 속도도,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모두 계산된 평범함이었다. 평범함이야말로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위장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나는 일부러 휴대전화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며 걸음을 늦췄다. 앞서가던 일행과의 간격이 조금 벌어졌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이대로 멈추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어떨까 하는 충동이 스쳤다. 하지만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 간부의 시선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아직은 움직일 수 없다. 지금 사라지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 사건은 곧 추적이고 추적은 가족에게로 향한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귀국 일정표를 다시 바라봤다. 출발 당일 아침 이동 시간, 공항 도착 시각, 수속, 절차 순서, 모든 것이 단체 행동을 전제로 짜여 있었다. 하지만 단체가 움직일수록 틈도 커진다. 나는 그 틈이 언제 가장 넓어지는지, 어디에서 시선이 갈라지는지 머릿속에 그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조직의 배신자가 된다. 그 사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바른 선택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더 조여왔다. 돌아가면 나는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일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호흡을 맞췄다. 들키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날 공항에서 단 한 번의 걸음을 옮기기 전까지 나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아들이고 성실한 통역사여야 했다. 그 결심을 되새기며 눈을 감았다. 아직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결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돌아갈 길은 점점 흐려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또렷해지고 있었다. 베이징에서의 넷째 날, 나는 더 이상 날짜를 세지 않으려 했다. 하루하루가 끝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숨을 쪼이듯 다가왔기 때문이다. 일정은 여전히 촘촘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이 붙어 찢었다. 오직 나만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정상적인 날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오전 회의가 길어지면서 모두의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통역을 하며 나는 일부러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 높낮이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절했다. 감정이 실리면 의심이 생긴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해야 했다. 너무 완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겠냐는 신호를 보내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나는 거울이 달린 벽 앞에 멈춰섰다. 거울 속의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 굳지 않은 표정. 하지만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낯선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도망을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 나는 그 빛이 겉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몇 번이나 표정을 굳혀잡았다. 복도 끝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변 동선을 살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켜보는지. 중국 측 직원과 우리 쪽 민원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구분할 수 있었다. 말이 적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늘 같은 지점에 서 있었다. 우연처럼 보이는 밤. 회의가 끝난 뒤 이동 차량에 오르기 전 나는 일부러 한 발 늦게 걸었다. 아버지와 다른 간부들이 먼저 차에 오르는 사이 나는 통역 자료를 정리하는 척 가방 안을 뒤적였다. 짧은 순간 시야가 갈라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지금이라면 몇 걸음은 혼자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이름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내게 피곤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괜찮다고 답하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할 때일수록 눈을 피하지
말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조언을 붙잡듯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녁에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었다. 형식적인 인사와 기념 촬영, 반복되는 악수. 사람들은 이번 협력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야기했고 나는 그 말들을 또렷하게 옮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문장 하나만 맴돌았다. 이제 정말 돌아가는 날이 다가온다. 우리가 다시 평양으로 향하는 날.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 어둠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이 낯설었다. 예전의 나는 어디까지였고 지금의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불과 며칠 사이에 나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커튼을 치지 않고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다. 저 빛들 중 어딘가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자유롭게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책상 위에는 매일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적힌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눈을 돌릴 때마다 그 숫자가 더 선명해졌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시간을 한 번 짚었다. 내 인생이 갈라질 시각. 그때가 오면 나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번의 머뭇거림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으며 나는 가족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조용한 손길, 여동생의 말끝 흐릿 눈빛, 그리고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그들을 두고 떠나는 선택이 옳은지 나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돌아가면 나는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다.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남게 된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심장은 느리게 뛰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공항의 소음, 사람들로 붐비는 출국장, 갈라지는 동선. 나는 장면을 수십 번 되풀이하며 마지막 순간을 머릿속에 새겼다. 이제 더 이상 준비할 것도 미룰 시간도 없다. 매일 나는 선택해야 한다. 잡힌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갈지 아니면 그대로 서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지.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가오는 아침을 기다렸다. 귀국 당일 아침, 호텔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모두가 짐을 끌고 나오면서도 말소리를 낮췄다. 바퀴가 카페 뒤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길게 이어졌다. 나는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한 걸음씩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버스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도 창밖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베이징의 아침 도로는 이미 붐비고 있었지만 우리 차량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가락 끝 감각을 느꼈다. 떨리지 않는다.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둔탁한 울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공항 도착 후 우리는 단체 이동 통로로 안내됐다. 높은 천장, 넓은 바닥, 사방에서 울리는 안내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오히려 또렷해졌다. 여기서다. 여기서 모든 갈라진다. 출국 수속줄에 서기 직전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평소에는 잘 울리지 않는 번호였다. 아버지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람들 시선을 피하며 흡로 한쪽으로 물러섰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끝난 뒤 아버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다. 걸음이 느려졌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 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차갑게 식어갔다. 줄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미리 계산해둔 지점을 떠올렸다.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사람들이 갈라지는 구간. 수화물 검사와 여권 확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점. 시선이 분산되고 인원 확인이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르고 발바닥 감각에 집중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길게 파고들었다. 평양에 남아있는 내 여동생이 호출을 받았다는 사실.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항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사람들 발걸음, 안내방송, 캐리어 끄는 소리. 모든 게 물속처럼 둔하게 들렸다. 아버지 손은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붙잡는 손이라기보다 매달리는 손에 가까웠다. 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손. 머릿속에서 계산이 무너졌다. 내가 뛰어가면 나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평양 어딘가에서 여동생의 이름이 더 크게 불릴 것이다. 내가 멈추면 나는 다시 잠시 속으로 돌아간다. 대신 가족은 잠시 더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택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줄이 앞으로 밀렸다. 사람들은 우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아무도 우리가 어떤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 손의 압력을 느꼈다. 그 안에는 도탁도, 명령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평생 조직을 위에 살아온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조직 바깥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들어 멀리 보안 검색대 방향을 봤다. 몇 걸음이면 닿을 거리였다. 그 몇 걸음 뒤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몇 걸음이 내 가족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지도 모른다. 나는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뒤에서 우리를 재촉하는 흐름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밀려왔다. 나는 한 걸음 옮겼다. 아버지 손도 함께 움직였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내가 손을 뿌리치면 이 연결은 영원히 끊어진다. 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도망치는 일은 혼자만의 용기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대신 남아야 하고 누군가는 대신 붙잡혀야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버지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선택이 옳은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그날 공항 한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뛰지 않았다. 대신 멈춰 섰다. 그리고 그 멈춤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아는 채 나는 줄과 함께 다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나는 내가 방금 무엇을 선택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몸은 자동처럼 움직였고 서류를 내밀고 좌석을 찾아 앉았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텅 빈 느낌이었다. 뛰지 않은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심장은 뛰어야 할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둔하게 울렸다. 아버지는 내 옆자리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목을 잡았던 손은 이미 떨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 활주로 바라봤다.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사람들은 제가 길을 향해 흩어졌다. 그 속에서 나는 가장 조용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 이륙 순간 몸이 뒤로 밀렸다. 나는 그 힘에 저항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만약 내가 몇 걸음만 달렸다면 지금쯤 전혀 다른 하늘 아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신 나는 이 길을 탔다. 돌아가는 길, 감시와 침묵이 기다리는 곳으로. 비행기 안 공기는 차분했다. 다른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무 일도 없었던 출장의 마지막처럼 보였다.
나만이 알고 있었다. 공항 바닥 위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꺾였다는 걸.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버릇처럼.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물을 마시겠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한마디 안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여동생 얼굴이 떠올랐다. 호출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당장은 돌아오겠지만 기록은 남는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의심받는 순간 모두의 이름 옆에 작은 표시가 붙는다. 나는 그 표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멈췄다. 하지만 그 멈춤이 정말 가족을 지킨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착륙 안내방송이 들리자 가슴이 다시 조여왔다. 평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게를 얻었다. 떠날 때와는 다른 의미였다. 떠날 때는 가능성이 있었고 돌아갈 때는 결론이 있었다. 나는 이제 감시 대상이 아니라 한 번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서늘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우리를 맞이하는 인원들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환영, 인사, 형식적인 악수, 일정 확인. 아무도 베이징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건물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 하지만 나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도망칠 수 있었던 순간을 알고 있고 그 순간을 스스로 놓아버린 사람이 되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이 서 있었다. 여동생은 웃고 있었지만 눈 아래가 퀭했다. 나는 얼굴을 보는 순간 심정이 세게 내려앉았다. 무사히 돌아와는 안도와 이미 무언가 겪고 돌아온 사람의 기색이 동시에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베이징 공항의 소음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서 있던 자리, 몇 걸음만 옮기면 달라졌을 미래.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선택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도망치지 않은 사람도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더 조용한 감시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언젠가 또 다른 갈림길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다시 멈출까? 아니면 그때는 뛰게 될까? 대답은 아직 없다. 다만 오늘 밤 나는 살아있고 가족도 집에 있다.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은 채 길고 무거운 밤을 견뎌야 했다. 귀국한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 회의 배치, 문서 결제 순서까지 변한 것이 없었다. 겉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통역사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나를 둘러싸고 더 좁아졌다는 걸. 나는 숨쉬는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노골적인 의심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무관심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는 나를 보지 않는 척했고 누군가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나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려 애썼다. 구분하는 순간 표정이 흔들릴까봐 뇌저리 전화기는 예전보다 더 자주 울렸다. 대부분은 단순한 확인이었다. 번역본 재검토, 회의 자료 수정, 용어 통일 요청. 평소에도 하던 일이지만 지금은 모든 요청이 나를 붙잡아두기 위한 끈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 번도 늦지 않았고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완벽하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나의 유일한 방패였다. 점심시간 식당 창가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다시 평양에 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 어딘가가 공항 바닥에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몇 걸음을 옮기지 못한 다리가 아직도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집에서도 말을 아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업무 이야기나 일상적인 안부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말 대신 이해가 흘렀다. 서로가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무겁게 눌렀다. 여동생은 학교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않았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는 시간이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안쪽이 죄어왔다. 내가 멈춘 선택이 정말로 그녀를 지켜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시간을 조금 미뤘을 뿐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BOA 담당 간부가 우리 부서를 찾았다. 그는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출장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격려였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당신 지켜보고 있고 당신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조용한 통지. 그날 이후 나는 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은 일정하게, 외출은 최소한으로, 통화는 짧게. 혹시라도 내 생활 패턴의 변화가 기록될까봐 나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유를 꿈꾸던 사람이 가장 얌전한 틀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었다. 밤이 되면 베이징 공항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들로 붐비던 출국장. 갈라지는 줄 내 손목을 잡던 아버지의 손.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때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애초에 그 몇 걸음을 뗄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생각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나는 한 번 갈림길을 경험한 사람이다. 경험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멈췄지만 내 안 어딘가에는 여전히 다른 방향을 향한 선이 남아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게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어둠이 내려앉을 때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한 눈, 굳은 입술.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이 희망인지 미련인지 또 다른 위험의 씨앗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돌아왔고 살아남았고 가족도 집에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또 다른 기다림 속에 들어섰다. 언젠가 다시 선택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 질문을 아는 채 나는 다시 평범한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공항 바닥 위에 멈춰서 있던 그 순간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예전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문장을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말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언젠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나는 내 안에서만 생각하고 밖으로는 최소한만 흘려보냈다. 업무는 오히려 늘어났다. 해외 관련 문서 검토와 준비가 나에게 더 자주 배정됐다. 신뢰의 표시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이 묶어두기 위한 방식이라는 걸 알았다. 바쁘게 만들수록 사람은 멀리 생각하지 못한다. 나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할 때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북도 끝 창가에서 잠시 바깥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차량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흐름 속에 끼지 못한 채 유리 안쪽에 갇힌 사람 같았다. 밖은 가까운데 닿을 수 없었다. 집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식탁에서 나는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다.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불안해도 이유 없는 미소로 넘겼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가끔 멈췄다. 여동생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웃을 때도
눈이 먼저 웃지 않았다. 나는 밤마다 잠들기 전 스스로를 점검했다. 오늘 하루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질문에 불필요하게 길게 답하지는 않았는지, 시선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감시받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럴수록 이상한 감각이 자라났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늘 도망 중인 사람의 상태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전화벨,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안쪽에서는 늘 달리고 있었다. 출장 보고를 정리하던 날, 나는 베이징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자료로 첨부했다. 회의장, 행사장, 단체 기념, 사진. 그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 있었다. 웃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저 얼굴이 정말 나였을까? 아버지와는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공기가 흘렀다.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알고 있고 그 선택의 무게도 알고 있었다. 후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 무게가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전기가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범한 일상조차 더 이상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반복. 그 단순한 리듬이 나를 붙들어주는 마지막 끈 같았다. 언젠가 다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때까지 나는 무사히 버텨 있어야 했다. 나는 이제 안다. 생존은 도망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생존이다. 숨을 죽이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루를 통과하는 것. 그 조용한 싸움이 매일 계속되고 있었다. 찬박 어둠이 짙어질 때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여전히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 안쪽에는 이전에 없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림자를 인정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한번 갈림길에 섰던 사람만이 가지는 흔적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흔적을 지닌 채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 맑아졌고 밤은 길어졌다. 통영의 거리에는 여전히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고 같은 구호가 걸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변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는 이미 한 번 선을 넘었고 그 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호출이 내려왔다. 늦은 시간의 회의였다. 형식상은 업무 점검이었지만 나는 시간대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다. 늦게 시작되는 일은 대개 기록에 남지 않는 대화로 이어진다. 나는 외투를 입으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놀랍게도 표정은 차분했다. 긴장보다 먼저 체념이 자리를 잡은 얼굴. 회의실 안에는 몇 명의 간부와 보위 담당 인원이 앉아 있었다. 질문은 돌려 말했지만 내용은 단순했다. 베이징 출장 중 불편한 일은 없었는지, 외부 인원과의 접촉은 없었는지, 단체 행동을 벗어난 순간은 없었는지 나는 준비해둔 대답처럼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나는 실제로 뛰지 않았으니까. 질문이 끝났을 때 한 간부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이 모든 결론을 대신하는 듯했다. 나는 통과한 사람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그 통과가 곧 자유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걸음을 늦추며 생각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시험을 통과했고 가족도 집에 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남아있는 걸까? 집 문을 열자 여동생이 먼저 달려나왔다. 별일 없었냐는 눈빛.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 짧은 대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지켜낸 것이 정말 이 아이의 안전인지 아니면 더 긴 감시의 시작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는 같은 집안에 함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 도시를 오래 바라봤다. 수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 안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처럼 마음속에 다른 길을 품고 있을까? 겉으로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지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남아있는 일도 여전히 답답하다. 나는 두려움과 답답함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베이징 공항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갈라지던 줄, 붙잡히던 손목, 멀어지던 출국장.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다른 상상을 해보았다. 만약 그날 내가 손을 놓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상상은 짧았지만 심장은 오래도록 진동했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의 나는 여기 있고 이 방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 선택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형태의 선을 넘는 일일지도 모른다. 도망치지 않은 채 끝까지 견디는 것. 나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예감도 함께했다. 내 삶은 다시 조용한 궤도로 돌아온 듯 보이지만 그 궤도 아래에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휘어진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 흔적을 아는 채 또 하나의 밤을 건너가고 있었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나무색이 달라지고 사람들은 같은 길을 오가며 같은 하루를 반복했다. 나 역시 그 흐름 속에 섞여 있었다. 출근하고 통역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식사를 하고 불을 끄고 눕는 생활. 겉으로 보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인생은 베이징 공항 바닥 위에서 이미 한번 멈췄고 다른 방향으로 휘어졌다. 그날 내가 떼지 못한 몇 걸음은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흔적.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고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자주 내 얼굴을 살폈다. 여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한 듯 보였지만 가끔 깊은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있었지만 각자 마음속에 다른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날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일부러 떠올렸다. 공항의 소음, 갈라지던 줄, 내 손목을 잡던 아버지의 손. 그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도망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두고 떠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러운지는 모르겠다. 후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나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붙잡으려 했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같은 집안에서 숨쉬고 있다.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업무를 하며 외국 이야기를 통역할 때면 나는 종종 낯선 도시 이름을 입 밖으로 옮긴다. 그 도시들 중 하나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가능성을 말로 옮기면서도 정작 그곳으로 향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늘 남의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내 세계는 벗어나지 못했다. 밤이 깊어 창밖이 조용해질 때면 나는 가끔 창문을 살짝 연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다른 길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는지. 대답은 늘 같지 않다. 어떤 날은 이미 체념했고 어떤 날은 아직도 멀리서 불빛 하나가 깜빡인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자유는 단 한 번의 달리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게는 국경을 넘는 일이 자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곁에 남아 있는 일이 또 다른 자유일 수 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매일 안고 산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나를 무너뜨릴 만큼 무겁지도 않다. 나는 그 무게를 어깨에 얹은 채 하루하루를 통과한다. 웃고 일하고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두 개의 길이 함께 놓여 있다. 어쩌면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일 것이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대신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안고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베이징 공항의 소음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 소리는 내 안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울리며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한 번 갈림길에 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